옆집의 엄마가 뭐 좀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를 살았어. 막 질투가 나죠, 그렇죠? 나의 열등감을 계속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. 뭐 금수저랑 비교할수록 내 인생이 막 힘들어지는 것 같고, 내 인생이 못나 보이고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죠. 또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아이의 개별성을 무시하게 돼요. 아이의 고유의 속도가 있고, 뭐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좀 더 잘할 수 있고, 또 아이가 이거는 싫어하고 이거는 좋아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, 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. 기준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면은 혹은 우리 아이, 우리 집이 좀 작가님은 2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고 인간관계와 심리, 감정을 깊이 연구해 오셨습니다. 엄마의 자존감에 주목하여서 책을 집필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?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 책을 쓰는 작가란 말이에요. 그런데 집에 가서 애를 육아를 하고 하나의 엄마일 뿐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애랑 같이 부딪히고 뭐 애랑 같이 갈등하고, 또 그러면서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들고 자괴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. 특히 애가 어릴 때는 더 그랬고요. 그러니까 사는 게 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정신과 의사잖아요. 남의 머리 깎아주고 있는데 정작 제 머리는 못 깎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. 근데 어느 날 육아를 하는 와중에 아이가 7살 때였어요. 밥을 먹는데 아이가 저를 보고 얘기해요. 엄마, 나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.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자기중심성이거든요.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육아를 되게 잘하고 있구나. 우리 아이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구나.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뭐 나쁘지 않은 엄마였네?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편하게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애 혼나고 나서 도대체 나 왜 이럴까?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것도 감정 조절도 못하고 왜 이럴까? 막 그랬었는데 좀 편안하게 육아를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됐던 것.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엄마들에게 이런 저희 경험,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래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. 작가님께서는 그 자존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나의 선택을 신뢰하며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근데 엄마들은 지축이라는 미지의 차원에 던져져서 믿음을 쉽게 잃어버린다라고 하셨는데요. 유독 엄마들에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? 그러니까 자존감이 단순히 뭐 다 잘 될 거야. 나는 잘났어. 이러한 뭐 긍정적인 믿음 같은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수용하고, 또 내가 실패했을 때도 일어나고, 어떤 선택을 할 때 뭐 이 선택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 뭐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엄마라는 삶 자체가 구조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엄마가 된 순간에 엄마라는 정체성이 다른 모든 정체성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. 의사이지만 엄마가 더 먼저가 되고, 내가 직장인이지만 엄마가 더 먼저가 되고, 엄마라는 정체성을 빼놓고는 살 수가 없는 삶이 되고, 그게 최우선이 된단 말이에요. 두 번째는 이젠 엄마니까 요구하는 사회적인 요구나 제약이 있어요. 이제 엄마니까 이건 하면 안 돼. 반대로 이제 엄마니까 이건 해야지. 뭐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TF팀에 들어간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할 때 애가 어리게 되면은 망설이게 되고, 뭐 어떻게 해야 될까? 뭐 양자택일의 이런 기로에 서 있기도 하게 되잖아요. 직장인 아니고 전업주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. 엄마라는 정체가 생기게 되면서 다른 세상이 막 펼쳐져요. 나의 삶을 제약하는 비포 엄마와 애프터 엄마로 삶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엄마라는 역할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대치,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전해져 내려오는 가치관에 좀 젖어 있다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엄마라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대기하는 상태가 돼요. 우리가 직장인은 강도 8, 때로는 5일 수도 있죠. 때로는 9나 10일 수도 있고, 이렇게 8시간은 딱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은 쉴 수 있잖아요. 뭐 그 중에 8시간 또 잘 수도 있지만은, 엄마라는 직업은요 되게 이상한 게 강도 1에서 10 정도의 다양한 상태로 24시간 365일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소진되게 됩니다. 그리고 성취감도 없어요.
뭐 직장에서는 열심히 하면 인정도 받고 하는데 애를 키우는 건 열심히 잘하면 좀 본전 같은 느낌? 그러니까 못하면 비난을 스스로 하거나 받거나 뭐 이러다 보니 엄마라는 위치가 되면서 우리 엄마들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의 자존감을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엄마의 자존감은 단순히 엄마의 자존감 하나는 아니죠. 나의 자존감이 문제가 되면은 둘러싼 여러 인간관계, 뭐 남편이라든가 가족도 있지만 기타 다른 친구 관계, 이런 역동도 다 변하게 되고요. 특히 내가 만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엄마라면 자녀에게도 전달이 돼서 자녀의 삶 또한 힘들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사실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이고요. 자존감이 낮은 엄마가 자존감이 낮은 아이를 만들어낸다. 반대도 가능합니다. 자존감이 높은 엄마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다. 바로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. 뭐 자존감이 대물림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자존감만 대물리는 건 아니죠.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, 말, 아이가 보고 배우잖아요. 어느 한 엄마가 진료실에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. 7살짜리 딸아이가 에이씨 짜증나.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. 너무 놀랐대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엄마의 말버릇인 거예요. 그 말버릇 들여다보면은 엄마의 자존감이 좀 녹아있죠. 내 인생이 항상 이 모양이지. 자기 비하의 감정이 들어가 있고 이게 아이한테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. 엄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. 아,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. 좀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어머니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. 책에서는 엄마를 괴롭히는 가짜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. 가짜 자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3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. 가짜 자존감은 내 안에서 나오는 자존감이 아니고 남으로부터 그 양분을 찾는 자존감, 유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좌우되는 자존감입니다. 요새 엄마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육아를 많이 올리잖아요. 좋아요 많이 받으면 뿌듯하고 그 인스타 팔로워들의 여러 가지 긍정적 반응, 댓글 뭐 이런 피드에 의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. 아, 물론 이것도 좋긴 한데 근데 어떤 거는 반응이 없을 수 있잖아요. 재미가 없는 걸 올렸나? 아니면 내가 좀 잘 못한 엄마인가? 다른 엄마는 안 그런 것 같은데? 이러면서 그 나를 갖다가 내 내면의 기준과 철학에 의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서 일회일비가 되는 경우입니다. 인스타뿐만 아니에요. 어떤 걸 할 때 남이 눈부터 의식을 하는 거예요.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? 칭찬을 갈구하면서 비난에도 취약한 이런 남의 시선에 그 일회일비되는 이런 자존감이 가짜 자존감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.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해요. 저 엄마보다 내가 나아.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반대를 느낄 때도 있죠.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죠. 옆집 애기는 뭐 벌써 기저귀를 뗐는데 우리 집 아이는 아직 기저귀를 못 뗐어. 옆집 애는 벌써 구구단 다 뗐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구구단 다 못 뗐어. 이러면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받으러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어느 정도의 뭐 몇 등인지를 확인받고 나보다 위인 사람을 보면은 열등감을 느끼고 아래인 사람을 보면은 우월감을 느끼고요.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항상 있고요. 나보다 뭐 조금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 삶인데 얼마나 피곤합니까?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는 좀 지치겠죠. 우월감과 열등감에 왔다 갔다 하는 뭐 평온한 상태가 없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. 이 또한 가짜 자존감의 한 형태입니다. 뭐 이런 비교와 경쟁의 삶을 살게 되면요, 한두 끝도 없어요. 경제적인 거로 뭐 비교를 하자면 옆집의 엄마가 뭐 좀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를 살았어. 막 질투가 나죠, 그렇죠? 나의 열등감을 계속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. 뭐 금수저랑 비교할수록 내 인생이 막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 내 인생이 못나 보이고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죠. 또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아이의 개별성을 무시하게 돼요. 아이의 고유의 속도가 있고 뭐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조금 더 뭐 좀 더 잘할 수 있고 또 아이가 이거는 싫어하고 이거는 좋아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 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. 기준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면은 혹은 우리 아이, 우리 집이 좀
좀 못난 사람이 아닐까라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. 두 번째는 별로 별것도 아닌 실패를 큰 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요새는 대입 같아요. 대학 입시가 전 국민이 난리잖아요. 11월 둘째 주, 셋째 주 막 대학 수능 때 온 전 국민이 난리고 집에서 고3 수험생이라 그러면은 무슨 뭐 왕 취급 받죠? 뭐 여왕님 막 임금님 취급을 받는데 조금 인생을 좀 살아보면은 대학 수능 성적이나 내가 간 대학이 인생을 말해주지 않거든요. 실패할 수도 있고요. 다시 다른 성공이 있을 수 있고 그 인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궁극적으로는 의미 있는 순간을 놓쳐버려요. 그러니까 비교 경쟁하고 사느냐, 나 아이하고의 순간적인 찰나의 행복하고 뿌듯한 경험을 못하고 놓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또 가짜 자존감이 갖게 되는 나쁜 점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외적 조건만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. 샤넬백과 벤츠가 뭐 부의 상징이 되잖아요. 아이를 키운 엄마라면 이런 거죠. 스카이 대학 보낸 엄마는 뭐 훌륭한 엄마? 남편이 뭐 무슨 어떤 전문직, 그러니 나는 좀 잘났어. 뭐 강남에 뭐 아파트야. 뭐 나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아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런 비교 경쟁은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문제가 뭐냐면 그 외적인 조건만으로 뭔가를 규정하게 되고 그거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면은 내적인 충만감이 없어지게 되죠. 우리가 뭐 스카이 대학 가는 게 인생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?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잖아요. 뭐 강남 아파트가 그게 뭐 목적은 아니잖아요. 물론 가지면 좋겠죠. 그렇다고 강남 아파트가 내 인생의 목표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니거든요. 많은 분들이 외적인 가치를 쫓고 사느냐, 내가 진정코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, 나의 행복이 무엇이냐를 고민하지 못하고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가짜 자존감은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는 공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